자, 이번 시간에는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중세 유럽 세계의 성장과 변화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부제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략 한 11세기부터 유럽의 변화를 얘기를 할 건데 딱 그때쯤 일어난 게 십자군 전쟁이고, 십자군 전쟁을 전후로 해서 중세 유럽 사회가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꽤 비중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제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군 전쟁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중세 유럽 시대에 성지 회복을 명분으로 해서 한 200년 동안 1096년부터 1270년 혹은 뭐 그 이후에 1299년까지 약 8차에 걸쳐서 서유럽인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예루살렘이 있는 중동까지 쳐들어간 거지. 1차 십자군 전쟁에서 이 목적이었던 예루살렘을 되찾았지만 이후에 살라딘이 활약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그 이후에 뭐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한 3차 십자군 전쟁부터는 이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차 때 차지했던 예루살렘을 한 100년 있다가 빼앗기거든. 그 이후에 다시 재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는 데는 실패하지.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은 다시 이슬람 세력의 땅으로 남게 돼. 십자군 전쟁 200년 동안 했지만. 근데 처음에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종교적 열정으로 시작을 한 거지만 그 열정은 아무래도 계속될 수 없겠지. 종교적 열정은 점점 식고 세속적인 목적, 돈이라든지 영토라든지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목적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럼 이 십자군 전쟁은 어떻게 하다 일어나게 되었느냐? 자, 서유럽의 상황을 일단 봐야 돼. 자, 서유럽 세계는 당시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서 혼란스러웠지만, 우리가 저번에 뭐 노르만족이라든지 마자르족이라든지 뭐 이런 외부의 민족들이 서유럽을 침공을 하면서 봉건 제도가 발달하고 장원이 성립되고 이렇게 배웠어. 자, 그랬던 서유럽 사회가 이제 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농업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하면서 이제 외부로 팽창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거지.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됐다고 얘기하는데, 당시 새로운 농업 방식인 삼포제라든지, 삼포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뭔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때가 있을 거예요. 삼포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대로 그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옛날 땅은 그 한번 농사를 짓고 나면 영양분이 별로 안 남아 있어서 좀 쉬어줘야 되거든. 근데 그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걸 삼포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농업에 말을 사용하게 되면서 인간의 힘이 아니고 가축의 힘을 이용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더욱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이 끌 수 없었던 무거운 쟁기를 농사에 활용할 수 있지. 서유럽 땅은 굉장히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이 쟁기를 자그마한 걸 쓰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 땅을 갈아엎기가 힘들거든. 근데 쟁기를 무거운 걸 쓰게 되면 사람이 끌 수 없겠지. 근데 힘이 센 말을 이용하면서 그 농사에 쓰는 말은 우리가 막 경주마로 쓰는 말하고는 많이 달라요. 엄청나게 뭐 거의 코끼리가 생각날 정도로, 당연히 코끼리만큼 크진 않지만 일반 말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막 다리도 굵고 뭐 몸집도 굉장히 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농사용 말이. 그래서 이러한 말을 이용해서 농사에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당연히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 먹을 게 많아지니까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농업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고 새로운 땅을 개간하고 개척 사업을 하고 또 영토 확장 사업을 벌이게 돼. 그래서 서유럽인들이 동쪽으로는 엘베강 동쪽으로 진출해서 동유럽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이 있는 국가들은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을 했는데 그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는 재정복 운동, 레콘키스타라는 운동을 벌이면서 영토를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동쪽으로는 엘베강 동쪽으로 이 인구가 증가한 서유럽인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서유럽인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 독일 영토가 옆으로 이제 동쪽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 재정보호 운동이라고 해서 스페인 북쪽에 틀어박혀 있었던 기독교 왕국들이 이슬람 세력들을 밀어내는 과정으로 서유럽 세계, 이 중세 유럽 세계가 확장되고 있었다는 거지.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강력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결론 얘기하자면 서유럽의 지금 인구나 경제력이 발전해서 힘이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서유럽이 바깥으로 힘을 확장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 와중에서 비잔티움 제국이 서유럽에 지원을 요청을 하게 돼요. 11세기 후반에 비잔티움 제국은 우리가 예전에 그 서아시아 지역을 배웠을 때, 셀주크 투르크를 배웠을 때 나왔듯이, 셀주크 투르크가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영토를 많이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은 혼자의 힘으로는 이들에게 대항할 수 없고 영토를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분열했지만 같은 기독교 세력인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기독교끼리 뭉치자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분열했던 건 있고 지금 이슬람 세력에 맞서서 지원군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 영토를 회복하게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요청을 받은 로마 교황은 어떤 사정이 있었느냐? 로마 교황은 교황권의 확대를 노리고 있던 시점에, 당시 11세기 말이면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계속 서인권 투쟁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카노사의 굴욕으로 결판이 안 나, 사실은. 그러니까 황제랑 계속 싸우고 있는 와중에 나의 그 교황의 권위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근데 마침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지원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교황은 이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서 비잔티움 제국을 돕고, 더 나아가서 이슬람 세력이 정복하고 있는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할 수만 있다면 교황권의 힘은 굉장히 강력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 전 유럽에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을 호소한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카톨릭 교회는 개서제라고 해서 맨 위에 교황부터 말단 사제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교황이 한마디를 하면 유럽의 시골에 있는 교회까지 쫙 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당시 제후, 기사, 상인, 농민, 이들은 종교적 열정도 있고 또 각자의 이득을 위해서라도 이 교황의 요청에 호응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 십자군 전쟁의 배경은, 먼저 서유럽 세계가 그만큼 성장했다. 외부의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강해졌다.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의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을 받은 교황이 교황권의 확대를 노리고 전 유럽 세계에 십자군 전쟁을 호소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십자군 전쟁은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 자, 주요 십자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1차 십자군, 2차 십자군, 3차, 4차가 유명한데, 자, 1차 십자군 같은 경우에는 이건 굉장히 성공적이었어. 1096년에 시작을 해서 3년 뒤인 1099년에 예루살렘을 되찾는 데 성공하고, 이곳을 정복한 서유럽의 제후들은 예루살렘 왕국을 수립해서 이 땅을 자기네들 영토로 삼아서 눌러앉게 돼. 그리고 2차 십자군 때는 이 예루살렘 왕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럽의 주요 국가 왕들이, 프랑스나 신성 로마 제국 같은 당시 유럽의 굉장히 중요한 왕국의 왕들이 참여를 하게 되지. 그런데 1187년에, 그러니까 성지를 되찾은 지 거의 한 9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슬람에서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나타나서, 살라딘이라는 유능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이들이 정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예루살렘을 빼앗겼으니까 다시 탈환해야겠지. 그래서 3차 십자군은 엄청나게 화려한 그 멤버가 나와. 프랑스 왕, 영국 왕, 신성 로마 제국의 국왕이 참가를 해. 근데 이게 잘 안 됐지. 성지 탈환 결국에 실패하고, 이 3차 십자군에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리처드 왕이 사자시왕 리처드가 살라딘과 대결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십자군이지만 결론은 성지를 재탈환하는 데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다시는 되찾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4차 십자군이 되면 아까 십자군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질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4차 십자군이 절정이에요. 이들은 어디를 공격하냐면 처음에 성지 회복을 위해서 원정을 갔는데 엉뚱하게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해서 콘스탄티노플 되찾으라는 예루살렘은 되찾지 않고 지원을 요청했던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를 함락하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눌러앉아서 라틴 제국이라는 왕국을 성립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세속적인 욕망이 십자군 전쟁의 주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꼭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자기네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곳이면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이후에도 8차, 9차까지 계속되긴 하지만 거듭해서 실패를 하게 되고 십자군의 마지막 기지는 당시 이제 예루살렘은 빼앗겼지만 그 근처에 다른 기지가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계속 재탈환을 시도했겠지. 그랬던 십자군의 마지막 기지도 1291년에 함락되면서 십자군 전쟁은 끝나게 된다. 자,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중세 유럽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의 내용을 보자면 먼저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 교황권이 쇠퇴하고 중세 유럽의 봉건제는 흔들리고 약했던 왕권은 강화된다는 거지. 교황권이 쇠퇴된다는 얘기는 종교적 열정이 식었다는 거야. 그리고 교황이 프랑스로 납치를 당하는 아비뇽 유수 같은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강력했던 교황권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굉장히 약해지게 돼.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 1290년에 일어났다고 했잖아. 그로부터 한 20년도 안 지나서 일어난 일이 아비뇽 유수라는 거지. 그리고 봉건제도 흔들린다. 봉건제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곧 제후나 영주의 세력이 약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장기간 참전한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제후와 기사 계층은 몰락할 수밖에 없지. 저 먼데 가서 싸움을 하다 보면 자기 영지의 관리가 소홀해지고 그리고 원정을 가는데 드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야. 그 와중에 몰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교황권이 약해지고 봉건제도 흔들리면 이득을 보는 건 왕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왕권은 강화가 된다. 교황과 제후가 약해지니까. 그래서 중세 후기의 변화는 크게 세 개의 틀로 얘기할 수 있어. 봉건제도와 장원이 쇠퇴하게 되고 그 얘기는 상공업이 발달하고 농민의 지위도 향상된다는 거야. 그리고 도시가 발달하게 되지. 그리고 교황권은 쇠퇴가 된다. 예를 들면 아비뇽 유수라든지 교회가 교황이 여러 명이 생기는 대분열이 일어나거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둘이 약해지면 왕권은 강화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왕권은 강화되고 중앙집권 체제가 형성이 된다. 이제 봉건제도는 점점 축소가 되어가고 왕이 한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는 중앙집권 체제가 점점 형성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이후 서유럽 사회가 어떻게 변화를 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이외에 상공업이 발달한다. 지중해를 통한 동방가의 교육이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중세 유럽 시대에는 폐쇄적인 경제고 자급자족이고, 자급자족이라는 얘기는 외부와 교육이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농업만 하고 산단 말이야. 그랬는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상공업이 발전해서 교역이라는 걸 활발하게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럼 중세 유럽의 성격 중 하나가 변화하게 되는 거지. 폐쇄적이고 자급자족적이고 농업 중심의 사회다라고 우리가 저번에 중세 유럽의 특징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변화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서유럽 사회가 예전과는 달라졌다라는 거지. 상공업 발달은 당연히 도시의 발달을 촉진하게 되고 고대
로마와 그리스 시대는 도시가 발달했는데 중세 유럽 시대에는 그런 게 발달 안 하거든. 시골로 돌아갔단 말이야. 근데 다시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비잔티움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서유럽 문화의 발전을 자극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그리스 철학이 서유럽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중세 유럽의 문화 배울 때 나온 스콜라 철학이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상업 발달, 도시 발달, 문화 발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의 성장과 장원의 해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자, 유럽 사회는 농업 중심과 장원 중심으로 자급자족적인 사회였다면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11세기경부터 도시가 발달하게 된다. 이미 경제력이 상승했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하는 거지. 십자군 전쟁 이후에 무역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도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하게 되는 거야. 대표적인 도시는 북쪽에 북독일 지방의 함부르크나 리벡 같은 한자 동맹을 결성한 상업 도시와 프랑스 쌍파뉴 지방의 지중해와 북방 무역을 연결하는 전기시가 형성이 되고, 이탈리아 지방에는 베네치아, 제노바, 피렌체, 밀라노 같은 상공업이 발달하고 동방무역으로 번영하는 북이탈리아의 도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북독일 도시를 보면 함부르크, 리베크 등이 있고 한자 동맹을 결성해서 이게 도시들끼리 연맹을 만든 거야. 그래서 북해와 발트해의 무역을 독점한다. 이따가 지도를 보여줄 겁니다. 이탈리아 지방의 도시는 베네치아와 제노바 같은 경우에는 동방무역으로 번영을 하고, 피렌체와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 직물업 등으로 번창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얘네는 상업이 발달한 거고 얘네는 주로 공업이 발달한 거지. 물론 피렌체, 밀라노도 상업하고 베네치아, 제노바도 공업합니다.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여행 가면 맨날 뭐 유리세공품 같은 거 사오는데 유리세공이 발달하기도 하고, 피렌체와 밀라노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도 직물업이 번창해서 패션의 도시잖아. 근데 얘네도 상업할 건 한단 말이야. 하지만 주로 발전한 건 이런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우리가 말했던 북독일 도시, 한자 동맹의 도시들이 여기에 있고, 북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밀라노, 제노바, 피렌체 같은, 그리고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피사, 이런 도시들이 발달했다면 이 둘을 연결해주는 중간 지점에 쌍파뉴 전기시가 자꾸 열린단 말이지, 이 지역에서. 그리고 이들 이외에도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가 있는 플랑드르 지방, 지금의 벨기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에 모직물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모직물 공업지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 북이탈리아 지방에도 직물업이 발전하고 여기도 모직물이 발전하는데, 모직물은 양털을 이용한 옷감을 제작하게 된다. 만약에 솜으로 옷감을 만든다, 이러면 면직물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당시 유럽에는 목화가 자라지 않아서, 우리 문익점 선생도 원나라에서 붓뚜껑에다가 목화씨를 숨겨왔듯이 그 목화라는 게 전 세계에 다 자라고 있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 목화가 들어오지 않은 시대여서 양털을 깎아서 만드는 모직물이 더 발전했다는 거지. 그래서 지도를 깔끔하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북독일 도시와 북이탈리아 도시를 연결하는 쌍파뉴 지방, 그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중세 유럽 도시의 특징을 얘기해 보자면, 자, 중세 유럽 도시는 처음에는 영주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후에는 자치권을 얻어. 그럼 도시가 발전해 봐야 영주에게는 이득이 없겠지. 영주에게 막 자치권을 돈 주고 산단 말이야. 그러면 도시 안에서는 시의회를 구성하여 도시민이 직접 도시를 운영한다. 영주의 지배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부터 중세 유럽 도시가 아무리 발전하고 돈을 많이 번다 한들 영주에게 직접적인 이득은 없는 거야. 어차피 독립적으로 활동하니까. 물론 돈이야 좀 받겠지. 그 다음에 유럽 도시 안에서는 길드가 조직돼서, 이 길드라는 게 뭐냐면 노동시간, 생산기술, 상품 가격 등을 규정으로 정해. 이 수공업자 길드, 상인 길드 이런 것들이 조직이 돼서, 말하자면 상인들이나 수공업자들의 연합체인데, 얘네들이 가격도 그 안에서 결정하고 생산기술도 결정하고 노동시간도 결정하는 거야. 막 경쟁을 하기보다는 자기네들끼리, 말하자면 안 좋게 얘기하면 담합을 해서
상품 가격도 결정하고, 우리 몇 시간 이상 일하지 말자 힘들게. 뭐 생산 기술도 막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막 혁신을 해서 막 서로 경쟁하지 말고 우리 정해진 기술만 쓰자. 이런 식으로 이득을 위해서 담합을 하는 조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길드 조직입니다. 그래서 길드는, 수공업자 길드들은 당연히 기술을 가진 장인으로 구성이 되고, 장인은 직인과 도제를 거느리지, 쉽게 생각하자면은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보면은 기안84가 자기 혼자서 만화를 그리지 않고 그 밑에 어씨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신발 만드는 장인도 자기 혼자서 신발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밑에 뭐 직인과 도제 이런 것들을 거느리고, 뭐 뭘 만들건 상관없어. 장인이 있고 그 밑에 기술을 배우는 직인과 도제를 거느리는 거지. 그리고 이 직인과 도제는 장인한테 기술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기술이 쌓이면 독립을 하는 거지. 요즘도 뭐 요리 기술, 요리 사회 하려면은 뭐 식당에서 뭐 설거지 3년, 뭐 그지? 청소 3년 하다가 뭐 나중에 이제 그 기술 배워서 자기가 독립해서 중국집 차린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중세 유럽 시대에도 그랬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노동 시간과 생산 기술, 상품 가격 등을 결정하게 된다. 자, 화폐경제의 확산과 장원의 해체. 장원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주 밑에서 농노들이 모여서 뭐 막 그 세금도 내고 영주의 땅을 막 경작을 해주는 그런 장원들이 중세 말기가 되면 점점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없어지면 당연히 영주의 세력도 약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과정이 돼.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하면 당연히 화폐 경제가 확산이 되게 된다. 그럼 장원의 영주도 이제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뭐 물건을 많이 사고 싶으니까. 그래서 농민들에게, 야, 이제부터 내 땅을 니네가 직접 경작하는 식으로 세금을 내지 말고 현물, 내가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니까 현물을 주던지, 현물이나 돈으로 이 세금을 내라. 지대라는 건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기한테 세금 낼 때 이제부터 내 땅 경작하는 식으로 하지, 노동력으로 내지 말고 뭐 곡식으로 내던지 물건으로 내던지 아니면 돈으로 내라. 나는 이 물건과 돈으로 도시에다 갖다 팔아서 나의 이득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농민들은 부역에서 해방이 돼. 이제 자기가 농사 지어가지고 곡물만 영주한테 내면 되기 때문에 자기 시간이 확보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왜냐면 도시가 성장을 하면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 얘네는 다 곡식 사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곡물을 도시에 팔아서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부자가 되는 거지. 경제적 지위가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14세기 중엽에 엄청난 재앙이 닥쳐. 흑사병이 확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인구가 3분의 2로 감소가 돼. 그럼 당연히 사람이 줄어드니까 노동력이 확 귀해지겠지. 그래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영주들은 농노의 처우를 개선해주게 된다. 왜냐면 자기 영주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너무 빡세게 굴리면은 사람들이 안 올 거 아니야. 그래서 농노의 처우를 개선해주니까 농노에서 해방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단 말이지. 그럼 이들은 자영농이 돼서 영주에게 현물이나 돈으로 세금만 내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이제 뭐 무슨 여러 가지 제약들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장원은 당연히 해체될 수밖에 없죠. 농노가 사라지게 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농민을 더 빡세게 억압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영주들이 생기는데, 이런 움직임이 생기면 농민봉기가 발생해서 뭐 와트 타일러의 난이라든지 자크리난 같은 농민봉기가 발생해서 이 농민들의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흑사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흑사병은 14세기 중엽에 유럽 동부에서 시작이 돼. 그리고 중세시대에 교역이 발달하니까 병이 빨리 퍼진 거예요. 지금도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잖아. 그때만큼 빠르진 않지만 중세 유럽에 이미 도시와 교역이 발전했기 때문에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흑해에서 시작했던 게
이탈리아로 퍼지고 이탈리아 교육이 활발했으니까 이탈리아에 퍼지는 순간 전 유럽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로가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유럽이 흑사병에 감염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흑사병의 영향으로 유럽의 인구가 크게 감소한다. 7,500만 명이 당시 유럽에서 14세기에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2,500만 명이나 죽었대. 5천만 명으로 감소했단 말이야. 인구가 감소하니까 노동력이 확 귀해지고 당연히 살아남은 사람들의 소득은 증가할 수밖에 없지. 농민의 지위도 상승이 되고. 반대로 영주들 중에는 아까 얘기했듯 농민을 억압해서 부역으로 지대 납부를 되돌리려는 시도,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생겨. 왜? 얘네한테 돈을 주려니까 너무 아깝단 말이야. 하지만 여기에 대응한 농민 봉기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에 그래프를 보면은 흑사병이 창궐하고 난 다음에 이 농민의 임금이 확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일을 시키려니까 사람이 부족한. 여전히 일을 하려면 사람은 필요하잖아.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월급 대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거의 2배 가까이 오르잖아, 이 짧은 시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부침은 좀 있지만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는다는 이야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이러니하게도 흑사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은 건 재앙인데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1인당 소득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몸값이 비싸진 거야. 사람이 귀해진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